지구 전역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도 상승에 의한 이상기후로 수십 년 동안의 서식지와 작물 재배지가 변하고 있는 것인데요. 폭염, 가뭄, 홍수 등 변화무쌍한 이상기후와 급격한 기온 변화는 농업 생산량을 떨어뜨려 식량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요. 먹이 사슬이 무너져 생태계 균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의 생물 다양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기후 위기로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면서 인류의 생존에도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는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모든 생명체가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로 생물지리학, 고기유학, 고생태학 등을 연구하는 지리학자 박정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류를 포함한 생태계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면 현재의 이상기후가 자연의 주기에 따른 것인지 인간의 인위적 개입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 65만 년 동안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180에서 300 ppm 사이에서 움직였으나 현재는 400 ppm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문자 그대로 전례가 없는 기록적인 수치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에서 2017년까지 최근 30년간의 연평균 기온이 1912년에서 1941년까지의 30년과 비교할 때 1.4도나 높아서 지구 평균 증가치를 한참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후 지표들을 보면 산사태나 해일과 같은 기후 재난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우리는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지구의 기후변화 사이클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 기상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 세워야 할 대책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나 상승한 상태고요. 이런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 파리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목표는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1.1도나 상승했기 때문에 1.5도까지는 0.4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파리 협정의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10년 이내로 1.5도를 넘어서리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I was just struck that even in the 1 degree world, we're seeing more severe impacts than even I was expecting, when I first started working on the climate change 10, 15 years ago. In terms of the impacts that, that have been mentioned. So how extreme hurricanes are getting, the wildfire incidents, droughts, and also heat waves. Probably the most unambiguous impact of climate change, which makes it really visible and makes it something you can feel, is simply the heat. 가장 크게 노력을 해서 1.5도라는 수준을 만들어야 그래도 생명에 주는 이 피해 이런 게 최소화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1.1도 올라가는 상황이고 0.4도라도 좀 지켜보자라는 상황 그런 생각에서 1.5도라고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화학에서 이 르 샤틀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화되려는 상태가 있는데 지금은 안정한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가지고 불안정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가 뜨거워지면 결국은 대기가 뜨거워지고 바다가 뜨거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기가 뜨거워지면 첫 번째는 이제 고산 지역이나 극지방에 있던 빙하가 녹아내립니다. 그렇게 녹아내린 물들은 이제 바다로 모이게 되는데 그럼 바다로 모이면 바다가 수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물도 이제 팽창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기후 변화로 우리는 또 다른 지구 환경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물 다양성 감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할까요? 왜 종의 멸종을 막아야 하는 걸까요? 모든 생물은 생태계 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소해 보이는 종일지라도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생태계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물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종의 멸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책이죠. 오래된 미래의 저자 노르베지 호지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사망자가 100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도 지구온난화로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로 생태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It's not the climate crisis that's changing ecosystems. It's the way that society is using energy, exploiting resources that is destroying both human health and ecosystem health. It's the destruction of biodiversity. Again, this has to do with economic policies that are pushing a type of growth, a type of economic growth that is on a collision course with the well-being of ecosystems and cultures. Among other things, it's destroying cultural diversity and therefore also biological diversity. So on our land-based ecosystems, the ecosystems we find in the marine environment, in the fresh water and the polar regions are all negatively impacted. And they're impacted in ways that changes species distribution. So we're seeing species moving and changing where they're located.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 생태계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인류도 생태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 또한 위험해지겠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구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생태계가 안정돼 있어야 지구의 자기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 직면한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인간이 무슨 권리로 다른 생물을 사라지게 하느냐는 윤리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종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무수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에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을 거듭하면서 소위 6번째 대멸종이라는 사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개발과 도시화로 인간은 직접적으로 생물 서식처를 교란시키고 있고요. 그 결과 멸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미 전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손댔습니다. 육상 담수의 4분의 3을 이용하고 있고요. 집약적 농경과 도시화로 토양은 침식되고 산림은 훼손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1970년 이래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수의 68%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전체 양서류의 41%, 포유류의 25%, 침엽수의 34%가 멸종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지난 50억 년간 지구는 5번의 대멸종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로 6번째 생물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989년 이후 날개 있는 곤충의 4분의 3이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곤충은 식물의 수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간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작물 생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죠. 곤충이 사라지면 인간에게도 식량 위기가 닥치겠죠. 곤충이 살지 못하는 지구는 기능이 정지될 수밖에 없고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도 위태로워질 테니까요. 기후재난이라고 하면 뭐 새롭게 발생한 전염병 창궐, 또 사회재난으로서 생태계 파괴라든가 산불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자연재난으로 홍수, 새롭게 빈도가 증가를 하고 또 강도가 증가하는 홍수, 가뭄 뭐 이런 것들을 기후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 기후재난이 이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인간계와 생태계 모두가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 지금 막 자라는 2020년생은 앞으로도 2100년까지 살아가게 될 텐데 이전 세대들이 배출해 놓은 온실가스, 이전 세대들이 올려놓은 지구 평균 기온 속에서 살아가면서 재난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에 대한 책임도 기후 불평등에 대해서 있어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극 대륙 북쪽에 위치한 헬리만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황제 펭귄 번식지가 있는데요. 2016년부터 3년간 거의 모든 황제 펭귄 새끼들이 살아남지 못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황제 펭귄이 번식하기 위해서는 번식 주기인 4월부터 6월, 12월에 안정적인 얼음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깃털이 자라야 새끼 황제 펭귄이 먹이 활동을 하러 바다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태평양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가 발생하면서 남극에 이례적인 폭풍이 찾아와 서식지인 육지와 이어진 바다 얼음을 껴버렸습니다. 아직 수영 능력이 없는 새끼들이 대거 육사하면서 황제 펭귄은 번식이 실패하였습니다. 현재 펭귄들은 서식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대체 번식지를 찾기 위해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The species we assessed, and we assessed several thousand species, over half of those have already shifted their distribution. So they've moved where they're located. They're moving polewards. So as the temperatures warm up, species are moving with those temperatures and moving to cooler areas. And on land, we're not only seeing a polewards movement, but species are going up. They're going to high elevations as temperatures increase. We've also seen at the local level, literally losses of hundreds of species at the local level. So local level extinctions, not global ones in those instances, but local level extinctions. 속도가 빨라지는 생물 다양성 파괴로 자연 질서 또한 파괴되어 갑니다. 고지대의 고산식물의 경우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결국은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 없이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100년이 될 때 전체 생물종의 50%가 자신에게 맞는 기후 지역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If we don't limit warming, then and we get to over 2 degrees or so, then a further 78 centimeters of sea level rise will be committed just from that ice sheet. So that's the risk we're running. It's a choice that's open to us now to really limit these damages to measures that we can really deal with, versus if we fail to act, I fear that we are moving towards a really catastrophic zone for humanity and for our natural environment. 최소 몇만 년에서 몇억 년 동안 이 생물이 지구의 그 온도, 평균 온도 15도에 맞게 이렇게 잘 적응을 해갖고 그냥 번성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온도도 변화하고 그다음에 뭐 강수도 변화하고 여러 가지 다른 변화가 일어나서 거기에 적응하고 살고 있던 특정 종이 이제 멸종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명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래의 기온 상승이 이렇게 지속돼서 어떤 특정 티핑 포인트를 넘게 되면 여러 종이 한꺼번에 동시에 사라지는 재앙이 생태계를 덮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해양 생태계 내에서 앞으로 불과 10년 이내에 닥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해수의 온도 상승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호초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산호초는 산소와 먹이가 풍부하기에 바다 생물의 4분의 1이 서식할 정도로 종 다양성이 높은 곳이죠. 해수 온도 상승으로 백화 현상이 심화되고 산호초 면적이 급감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의 붕괴가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So, populations are shrinking. We've seen local losses of species. We've also seen global extinction of species. And why this is important is that these changes are changing the structure and the composition and the functioning of natural ecosystems around the world. 지구가 그
먹이 사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 안에 다양한 종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멸종을 계속 해가면 그 먹이 사슬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상위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5도씨까지 상승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이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재난의 강도는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그냥 이렇게 좀 다가오는 수치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1.5도씨가 상승하게 됐을 때 전 세계 바닷속에 산호초가 있는데요. 이 산호초의 70에서 90%가 소멸하게 됩니다. 바닷속의 산호초는 바다 생태계의 기반을 이루는 생물종인데요. 산호초는 그 자체로 CO2를 흡수하는 역할도 하지만 수많은 바다 생태계가 살아가는데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호초가 70에서 90%가 소멸된다는 것은 해양 생태계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2도씨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은 99% 이상 바닷속의 산호초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게 비단 바닷속의 산호초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다 생태계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가지고 단백질을 식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해양수산부 산하 남해연구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 수온이 빠르게 아열대화되는 것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고수온에 적합한 신품종 어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여름철 고수온이 되면 이 조피볼락과 같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양식을 하고 있던 어류들의 폐사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이제 현장과 공동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서로 고심을 했고요. 고수온에 잘 견디고 성장도 빠르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이 양식 대체 품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이 신품종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연구소에서는 고수온 대응 품종으로 현재 대왕 자바리와 대왕 북바리 등을 교잡한 어종 약 500마리를 시험 삼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대왕 자바리는 대왕 바리와 자바리의 교잡종입니다. 대왕 바리 같은 경우는 주로 아열대 해역에서 서식하는 종이고요. 자바리는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종입니다. 이 대왕 바리 같은 경우는 아열대에서 서식을 하다 보니까 고수온에 강합니다. 그리고 성장도 빠릅니다. 이 두 종을 만약에 교잡을 한다라고 하면 두 종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상호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수온에 잘 버티고 양식 가능한 품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고수온에도 양식이 가능한 품종을 개발한다면 어업 소득으로 이어져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고수온이 최대로 상승 32도 그리고 최대 35도, 37도까지 올랐을 때 스트레스 반응도 측정을 했고요. 생존율도 물론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잡바리 같은 경우는 35도에서 폐사가 이제 일어났고요. 자연 상태에서는 35도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거의 웬만한 고수온에서는 안 죽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여름철에 고수온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가 다량 발생이 있고요.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조피볼락이 대량적으로 양식을 하고 있는데 조피볼락이 고수온에 취약하기 때문에 고수온에 잘 견디는 어종을 갖다가 저희들이 개발해서 이것을 보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수부가 발표한 제4차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통해서 밝혔듯이 과학적인 평가와 예측 능력의 향상, 그리고 어업관리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어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제도화하고 수산자원 예측기술 정확도를 제고하며 아열대 어종 출현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자랑하는 여수. 바다에서 조피볼락과 감성돔을 주로 양식했지만 여름철 고수온으로
어류들의 폐사가 자주 발생했죠. 연구원들이 더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현장으로 향하는데요. 남해수산연구소는 가두리 양식장의 어민과 함께 고수온에 대응이 가능한 양식 품종을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고수온을 견디는 품종 개발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연구가 우선이기 때문이죠. 현장에서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발 품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바다의 수질을 점검하고 개발 품종의 성장과 생존율을 조사합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지금 저희가 시험 양식하고 있는 품종들은 그 신품종을 개발하는 단계 중에 있는 품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수온대별로 얼마나 크는지 얼마나 죽는지 수온대에 따라서 그 체내에 갖고 있는 생리적 반응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데이터를 쭉 축적을 해서 이제 양성 매뉴얼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양성이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경제성 분석을 따로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목표 자체는 결국은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연구를 수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신품종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어민 임성곤 씨는 연구소에서 공동연구 제의를 받았을 때 두말 없이 참여에 나섰습니다. 고수온을 견디는 어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 작년에는 32도까지 올라갔어요. 이 수온 자체가. 응? 올해는 29도, 30도 올라갔지. 29도. 고수온에 버틸 수 있는 고기를 남해수산연구소에서 고기를 실험을 하지. 몇 도에서부터 몇 도까지 고수온에 폐사 죽는 거 안 죽는 거 아니. 그리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고수온은 무지하게 강한 고기더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여수 바다의 수온이 거의 29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조피볼락과 감성동을 주로 양식했던 곳인데요. 여름철 고수온 시기에 조피볼락과 같은 양식 어류들의 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온 자체가 올라간다는 자체를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지. 나 작년같이만 해도 그 전에도 이렇게 뭐 쪽감수 키워 아니고 50만서 30만서 그렇게 많이 키웠지 고기를. 그러면 이제 수온 이상 좋은 그때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고기가 폐사가 되는 거야. 폐사가 수온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막 새로운 어종 이렇게 막 개발하고 참여하시고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은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배 양성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커나가는 애기들도 바다에 우리가 쓰레기 버리면 다음에 후손들이 어쩔 거예요. 나만 살자고 한 거 아니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바다에 양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수온이 올라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어쩔 거예요. 그게 대체 어종을 개발해야 되냐. 그래서 참여한 거지. 나 잘 먹고 잘 살는 거 아니지. 고수온으로 폐사한 물고기만도 수십만 마리. 이렇게 이상기후는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 이웃의 숨통을 조여오는데요. 한반도 주변 해역은 최근 10년간 평균 수온이 약 2.5도 상승했습니다. 해수온도 상승으로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양식장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는데요. 해수온 상승으로 어류의 서식지 이동, 어종 변화, 유해생물 출현, 바다 사막화 등이 발생해 연근의 어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 연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평년 대비 1도씨가량 높은 수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업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온 등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고 양식 분야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품종과 시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바다는 해양 생태계의 변화는 물론 우리 일상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인류는 현재 지구온난화 문제를 우리가 과연 미래에 해결할 수 있을까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 인간만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을 제외한 다른 많은 동식물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고 그 동식물들이 현재 지구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물의 멸종은 곧 인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기후변화가 있을 때마다 생물은 두 가지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이동과 유전적 적응인데요.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현 상태에서 동식물이 이동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기온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생물이 원래 서식지에서 유전적으로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기후변화는 미래 생물의 멸종률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태계 축이 무너지게 되면 그로부터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런 어떤 좀 피해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그 산에서 포식자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호랑이나 표범이나 늑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지금 멧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얘들이 민가에도 오는 것이고 또 농작물도 이제 해치게 되고 이런 여러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생태계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후 위기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아마존 열대 우림인데요. 아마존은 종 다양성의 보고이며 중요한 이산화탄소 흡수원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아마존에서도 남동부 지역의 열대우림 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콩플랜테이션과 목축으로 열대우림이 크게 훼손되고 있고요. 열대우림이 있던 자리가 사바나로 변하는 식생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무가 사라지면서 물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의 가뭄 일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게다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은 아마존의 가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의 열대우림 면적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이렇게 열대우림이 지구 온난화로 말라가며 이 지역이 사바나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미 아마존 열대우림의 20%가 상실됐다는 보고도 있고요. 이곳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데요. 저장된 탄소가 한꺼번에 대기로 방출되면 지구의 온도는 더 올라갈 것이고요. 그러면 지구의 평균 기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산림 벌채와 기후 변화가 열대우림의 감소로 이어져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것이죠.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면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마존의 열대우림 훼손은 종 다양성의 감소와도 직결이 됩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나무는 6천에서 16,000여 종에 달하는데요. 열대우림의 감소는 이런 식물의 다양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동물의 종 다양성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아마존의 생물종 다양성 감소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아마존 열대우림뿐 아니라 전 세계 산림 40%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구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산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는 산림을 원상복구하고 회복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이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 생태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산불로 인해서 많은 식생이 소멸이 되고 거기에 살던 그 동식물들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일부 또 우리의 소비 패턴이라든가 또 그 선호하는 식물, 선호하는 작물, 선호하는 동물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생물 다양성이 많이 훼손되는 그런 식으로 그 생태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산림을 벌채를 한다든지 이런 거죠. 산림을 벌채하는 이유는 경작지를 확보한다든지 살 거주지를 만든다든지 도로나
뭐 공장이나 이런 시설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과 아울러서 최근에는 또 왜 많은 산림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방목을 한다든지 또 이 가축을 먹이기 위한 사료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벌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정말 전 지구적으로 육식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여하튼 이런 것들은 사실 선진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육식을 섭취하고 그걸 위해서 더 많은 산림을 벌채해오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수많은 야생동물은 자신의 서식처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활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 축산업이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 가운데 야생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량으로 단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과거 야생동물이 살고 있던 지역 대부분을 가축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산림을 파괴하고 농경지와 목축지를 확대하면서 인간은 동물의 서식지를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와 같은 인수 공통 전염병에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미래에 더 자주 창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동떨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인간이 가까이 가면서 예전에는 그 수인성 질병이라든가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던 질병들과 떨어져 있던 것들이 인간이 자연에 가까이 가면서 옮겨와서 발생하는 그런 전염병들이 많아지는 그게 조금 인과관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좀 논란이 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티핑 포인트가 이 기후 자체, 지구 시스템의 티핑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생물권의 티핑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면 지구 시스템 중에 빈권, 그러니까 즉 얼음이 녹는 거죠. 얼음은 0도 이상이 되면 싹 녹잖아요. 예. 그다음에 생물이 멸종을 하는 것은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면 다 멸종하죠. 그게 티핑 포인트인 건데 아무래도 티핑 포인트 이제 전과 후는 특정 생물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눈이 녹아서 아주 다른 기후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대기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은 결국 바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는 대기의 이산화탄소량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흡수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많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 이 바닷물의 산성화가 더욱 심각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양의 산성화가 심해지면 이 몸체가 탄산염으로 이루어진 모든 해양생물, 가령 조개나 굴 같은 연체동물들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산호초 또한 탄산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멸종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바다 산성화는 과거 지구 역사상에 존재했던 5번의 대멸종이 발생한 주된 요인이기도 하기에 위험한 환경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온이 2도 상승하면 전 세계 산호초의 99%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산호초의 백화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백화 현상의 발생 간격이 짧아지면서 산호가 회복을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산호초의 경우 이미 반이 죽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산호초 생태계만 봤을 때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었는지도 모릅니다. 해양종 다양성의 보고인 산호초가 소멸되면 산호초에 의존하는 다른 생물종의 소멸로도 이어지겠죠. 그 결과 해양 생태계는 붕괴 위험에 처하게 되고 결국 인류도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기후변화나 기상재해가 심해지면서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들 또 거기에서도 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소외받은 그런 사람들이 피해가 더 크게 그런 사람들이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생각돼서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인간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특히 약하고 가난하고 취약한 그런 계층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멸종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거다. 그리고 많은 동식물들이 피해를 입을 거다. 그렇게는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2도씨로 지구온난화를 제한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탄소 중립도 해야 되고 또 적응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ow we're looking at maybe 2.4, as I say, if governments fulfill their commitments, which is a big, big improvement, and would avoid, essentially a catastrophic end of civilization. So we can do this, and we're some way along the line to, to transitioning away from carbon. We know what to do. We need electric vehicles. We need to change farming. We need to decarbonize industry. We need to move to clean energy sources and power production. All these things are beginning to happen. So I don't think the world is going to get more and more carbon intensive over this century. And we've already avoided the worst case outcomes, hopefully. So I'm optimistic in that sense, but I'm pessimistic that we can save most of the world's coral reefs, because it looks like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make the 1.5 degree target. It's looking, we'd have to cut half the emissions within like 5 or 6 years, which I think is probably now fundamentally impossible. 육상 생태계를 비롯해 해양 생태계 보호에도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 생태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거나 친환경적인 양식 방법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겠죠. 다행스러운 점은 해양 생태계에는 이동을 막는 장애물이 없어 육상 생태계에 비해 기후변화에 따른 종 다양성 감소가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은 한정돼 있고요. 모든 종을 보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이지도 않죠. 따라서 생물 다양성 보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생물 다양성 핫스팟 개념을 학자들이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핫스팟은 단위 면적당 종 다양성이 매우 높은 지역인데요. 우리 지구에는 야생 동물의 서식지인 풍요로운 토지와 숲으로 가득 차 있는 생물 다양성 핫스팟이 존재합니다. 생물 다양성 핫스팟은 지구 토지 2.3%를 차지하고요. 지구상의 식물 44%와 척추동물 35%가 살고 있는 일종의 동식물종에게 피난처와도 같은 곳입니다. 학자들은 생물 다양성 핫스팟을 기후 변화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죠. 따라서 우리가 이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생물종 다양성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곳도 대부분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동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멸종 위험에 처한 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중요한 지역에 종 다양성 감소를 막기 위해서 이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차례 대멸종 보면 온도가 5도, 6도 확 변해서 멸종하게 되는데 2도가 됐으면 그 다음에 6도까지 올라가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 포식자는 반드시 멸종했어요. 또 생물량이 가장 많았던 생명도 반드시 멸종했습니다. 우리는 최고 포식자로 따져보나 생물량으로 따져보나 이 6번째 대멸종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류는 자연스럽게 멸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인류만 멸종하지는 않고 인류와 같이 어울려서 살았던 이 조건에 살았던 지금 조건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생명들도 멸종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일으킨 지구온난화는 생물종 다양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종 다양성이 줄어들면 생태계는 불안정해지고 인류 또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겠죠. 나무를 심고 산림과 생태계를 보관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런 일은 종 다양성을 높여 생태계를 안정화시킬 뿐 아니라 동시에 대기의 온실가스를 줄여줌으로써
우리를 기후변화의 위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이와 함께 자연을 원래대로 돌리는 작업만 꾸준히 해나간다면 기후위기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And we know that if we don't get there and we end up with 3 degrees global warming by 2050, then the Korean economy will really suffer. Recent work shows it could be up to 4% loss of GDP by 2050. It would have very big implications for people's living standards. To deal with that natural world with care and to protect and allow life to continue, we must turn towards localization. And it is the most rapid, systemic way to reduce the pollution, reduce the need for energy, and to restore biological diversity while protecting also cultural diversity. This require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t is not about turning our backs on the world. We need to collaborate at the government level, at the grassroots level to achieve these goals. But absolutely, this is the way that we can reduce the pollution and the damage that has led to climate change, as well as the extinction of species. 우리가 환경 뭐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좀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다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후손들 생각 잘 못하잖아요. 기후는 달라요. 우리 후손들에게 좀 정상적인 기후를 물려줘야지 이거 아니라 이미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후손들이 걱정돼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1.5도씨를 넘지 않으려면은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라는 정해진 미래. 그러면 그 정해진 미래를 지금부터 어떤 계획을 세워서 도달할 수 있는가가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5차례의 멸종기는 지각 변동과 같은 자연적 원인에 의해 일어났지만 6번째 멸종은 인간의 생태계 파괴로 인해 생겨난 결과라고 합니다. 생물이 멸종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생태계에 의존하는 인간의 생존과도 직결되는데요. 어쩌면 최악의 경우 이 지구상에 인간만 살아남는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가 탄소를 줄이며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 아닐까요?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이 산업화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라는 이야기는 이제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원인이 전적으로 인간에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기후재난이 발생하고 저개발 국가와 저소득층은 그 피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4200년 전 발생한 가뭄이 당시 번창하던 이집트의 고왕국과 인더스 계곡의 문명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듯이 지금의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지구적으로 탄소 중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기후위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기상이변과 같은 지구온난화의 흑폭풍을 막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넘긴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당장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